서유아는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했고 어젯밤의 기억은 산산조각난 필름처럼 드문드문 끊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억지로 권하는 술을 몇 잔 받아 마셨다는 것뿐이었다. 그 후의 일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을 감싸는 시트는 비단처럼 부드러웠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룸스프레이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본 서유아는 숨을 헛들이 마셨다. 이곳은 그녀의 비좁은 원룸이 아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최고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주던 그녀의 시선이 침대 옆자리에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흐트러진 흑발, 날렵한 콧날, 붓게 닫힌 입술,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비현실적인 얼굴이었다. 강태준, JK그룹의 새로운 CEO이자 취임과 동시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예고해 전 직원들에게 매 혹은 저승사자라 불리는 남자. 일주일 전 직원이 모인 강당에서 냉정한 표정으로 회사의 미래를 선포하던 그의 얼굴이 눈앞의 남자와 겹쳐졌. 서유아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황급히 틀어막았다. 어떻게, 왜 어째서 내가 이 남자와 같은 침대에 있는 거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쳐 자신의 몸을 확인했다. 다행히도 어젯밤 입었던 오피스룩,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상의를 탈의한 채였고 단단한 가슴팍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핸드백과 구두를 챙겨들고 마치 도둑처럼 살금살금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었다. 그가 깨어나기 전에 이 끔찍한 악몽 같은 현실에서 도망쳐야 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가는 겁니까? 서유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침대에 걸터앉아 이쪽을 응시하는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잠에서 막 깨어난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깊고 날카로웠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마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분석하는 과학자처럼 그녀를 훑어보았다. 저는 그러니까 유아는 횡설수설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사실 저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그랬다가는 무슨 오해를 살지 몰랐다. JK그룹의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인 자신이 하늘같은 CEO와 호텔방에서 단둘이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녀의 회사 생활은 그걸로 끝이었다. 아니, 어쩌면 인생 자체가 끝장날지도 모른다. 강태준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 있었다. 그 역시 머리가 아팠다. 어젯밤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만찬 자리에서 평소답지 않게 과음을 했다. 필름이 끊긴 것은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옆에 처음 보는 여자가 자고 있었고 그 여자가 자신의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얼굴을 보고 나서야 알아차렸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쳤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흐트러짐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거실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더니 그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우선 진정하고 이 상황을 파악해 봅시다. 서유아 씨,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유아는 다시 한번 놀랐다. CEO가 일개 직원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어떻게 제 이름을? 인사팀 데이터베이스에서 전 직원 프로필을 검토했으니까 데이터 분석팀의 서유아 대리, 입사 5년 차, 최근 3년간 인사 고과 최상위권. 하지만 그 어떤 부서에서도 당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그는 몸이 건조하게 그녀의 정보를 읊었다. 마치 그녀가 하나의 분석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유아는 기가 막혔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대표님,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저는 어젯밤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 태준이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했다. 그는 말없이 태블릿을 돌려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선명한 정부 공식 문서 양식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제목을 본 순간 서유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디지털 혼인 신고 증명서, 신고인 1, 강태준 남, 신고인 2, 서유아여, 신고일자 2025년 10월 17일 1시 23분 처리 상태, 완료법적 효력 발생 2. 이게 뭐죠? 유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앞이 아찔했다. 혼인신고라니, 그것도 디지털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나도 그걸 알고 싶군. 태준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묻어났다. 그는 화면을 확대해 신고에 사용된 디지털 서명을 확인했다. 분명히 자신과 서유아의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지닌 문서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했다. 말도 안 돼요. 전 이런 걸 한 기억이 없어요. 제 공인인증서는 핸드폰에... 유하는 황급히 핸드백을 뒤져 핸드폰을 찾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그때 소파 구석에 놓인 작은 물건들이 두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 태준의 핸드폰과 유하의 핸드폰, 그리고 두 사람의 신분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 모든 일을 준비했다는 듯이 상황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이것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술에 취한 두 사람을 이 호텔방으로 데려와 그들의 핸드폰과 신분증을 이용해 디지털 혼인신고를 해버린 것이다. 대체 누가? 유아가 주저앉듯 소파에 몸을 기댔.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왔다.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었나? 회사에서 그녀는 늘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존재였다. 특별히 누구와 가깝지도, 누구에게 미움을 사지도 않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달랐다. 그는 JK그룹의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해외지사에서 급하게 본사로 복귀한 인물이었다. 그의 등장은 기존의 권력층, 특히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던 세력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취임하자마자 시작된 그의 개혁은 많은 이들의 반발을 샀. 적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마도 나를 노린 거겠지.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새로 취임한 CEO가 부하 직원과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것도 하룻밤 만에 혼인신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주주들은 등을 돌릴 거고 이 사회는 내 자격을 문제 삼겠지. 나를 끌어내리려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은 없을 테니. 그의 말에 유아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JK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거대한 암투에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휘말린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당장 구청에 가서 이건 무효라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태준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미 법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사안이야. 이걸 무효로 만들려면 소송을 해야 해. 누군가의 의도적인 범죄였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있나 없어. CCTV는 아마 지워졌을 거고 범인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이 일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거야. 언론은 신이 나서 떠들어대겠지. JK그룹 CEO, 부하 직원과 원나잇2 혼인신고, 진실, 공방,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가 그린 미래는 끔찍했다. 그녀의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에 떠돌고 사람들은 온갖 추잡한 상상을 하며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녀의 가족, 친구, 그리고 그녀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었다. 그럼 우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유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기나긴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아니, 방법은 하나 있다. 그는 몸을 돌려 유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이 결혼, 일단 유지하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적들은 우리가 당황해서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서로를 탓하며 싸우길 바랄 거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나를 공격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한다면, 이 결혼을 인정하고 완벽한 부부 행세를 한다면 그들의 계획은 시작부터 어그러지는 거야. 부부 행세요. 대표님과 제가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지, 서유하 씨? 당신은 지금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휘말렸어.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폭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야. 내 옆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뜻이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유아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하루아침에 누군지도 잘 모르는 남자의 법적 아내가 되었고 이제는 그와 부부 행세까지 해야 한다니.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이건 대표님을 노린 함정이잖아요. 저는 그냥 운 나쁘게 엮인 것뿐인데. 그래, 당신은 운이 없었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 일이 알려지면 나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 건 당신이야. 서유아 씨, 나는 JK그룹의 오너 일가니까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겠지. 하지만 당신은 CEO를 유혹한 여직원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유아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냉정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이 사연은 이런 스캔들에서 언제나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 유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그녀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었다. 차라리 덫을 놓은 사냥꾼과 손을 잡는 것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들었다. 결심을 굳힌 그녀의 눈빛이 이전과는 다르게 단단해져 있었다. 좋아요. 대표님 말씀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듯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봐. 첫째, 이 계약 결혼의 목적은 오직 범인을 잡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사생활은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이 모든 일이 해결되면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깨끗하게 이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제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녀는 또박또박 자신의 요구 조건을 말했다. 위축되고 불안에 떨던 조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 냉철해지는 그녀의 모습에 태주는 내심 감탄했다. 그가 인사 파일에서 봤던 잠재력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좋아. 전부 받아들이지. 대신 나도 조건이 하나 있다. 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다. 유아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오늘부터 당신은 내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할 거야.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는 그 편이 좋겠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우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처럼 보여야 한다. 할 수 있겠나? 그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는 듯했다. 유하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눌리지 않으려 했으며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낯선 호텔방의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룻밤 만에 CEO의 법적 아내가 된 여자와 정족들의 함정에 빠진 남자.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아는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응시했다. 어젯밤 강태준의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법적으로 유부녀가 되었다는 비현실적인 사실과 JK그룹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암투에 휘말렸다는 무게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내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보였다. 어제와 똑같은 직장인 서유하였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JK그룹 CEO의 비밀 아내라는 위험한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회사에 들어서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 혹시라도 누군가 그녀의 얼굴에서 달라진 점을 발견할까봐 괜히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자리로 앉았다. 유하 씨, 어제 회식 때 괜찮았어요. 중간에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걱정했잖아요. 옆자리 동료인 박미영 대리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유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웃어 보였다. 아, 네. 죄송해요. 갑자기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갔어요.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네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어제 다들 너무 마셨어. 특히 최 부회장 라인 사람들이 신임 대표님 보란 듯이 어찌나 술을 권하던지 완전 전쟁터였다니까요. 미영의 말에 유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최 부회장, 최민혁, 강태준이 말했던 그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의 중심인물. 어쩌면 어젯밤의 일은 그가 계획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무실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전 직원에게 그룹웨어 긴급 공지 메일이 도착했기 때문이었다. 제목,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긴급 전략회의 개최. 일시금일 오전 10시. 장소 본관 30층 대회의실. 참석 대상 전 임원 및 각 팀, 팀장급 이상. 데이터 분석팀. 어머. 데이터 분석팀은 왜 미영이 의아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보통 이런 고위급 전략회의에 데이터 분석팀 전체가 불려가는 일은 드물었다. 팀장급만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유하는 직감했다. 이것은 강태준의 의지라는 것을, 그리고 이 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오전 10시 유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대회의실로 들어섰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는 J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상석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태준이 앉아 있었고 그의 바로 맞은편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최민혁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듯했다. 유하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강태준의 시선이 아주 잠깐 자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짧은 순간에 담긴 의미를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계획대로라는 신호일까? 아니면 단순한 확인일까? 회의는 최민혁 부회장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그는 스크린에 화려한 PPT를 띄우고 JK그룹이 새롭게 진출해야 할 사업으로 동남아시아의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을 제안했다. 동남아 시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선점한다면 향후 10년간 그룹의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최민혁은 유창한 언변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이사들을 설득했다. 그의 발표는 표면적으로 매우 그럴듯해 보였다.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가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발표를 마친 최민혁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마치 어디 한번 반박해보시지 라고 말하는 듯한 도발적인 눈빛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신임 CEO가 그룹의 2인자인 부회장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강태준은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 부회장님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군요. 어떤 점이 말입니까? 대표님, 제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예상 수익률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의 정치적 리스크나 환율 변동성과 같은 핵심 변수들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린 숫자처럼 보입니다. 강태준의 지적은 날카로웠다. 회의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대표님, 그건 지나친 비약이십니다.
이 자료는 우리 그룹 최고의 전문가들이 수개월에 걸쳐 분석한 결과입니다. 현장 경험도 없으신 분이 책상에 앉아 이론만으로 현실을 왜곡해서는 곤란합니다. 최민혁은 현장 경험도 없는 어린애라며 교묘하게 강태준의 권위를 깎아내렸다. 그의 라인에 속한 임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리스크 없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신중하기만 해서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순식간에 회의의 흐름은 강태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는 소수의 지지 세력만으로 노예한 뱀 같은 최민혁과 그의 세력을 감당하기 버거워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회의 내용을 지켜보던 서유아는 최민혁이 제시한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동남아 시장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였다. 데이터의 출처가 불분명했고 특정 기간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튀어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노트북으로 그룹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몇 분간의 집중적인 분석 끝에 그녀는 결정적인 사실을 찾아냈다. 최민혁이 제시한 데이터는 계절적 특수성과 일시적인 관광붐을 일으켰던 특정 이벤트 기간의 수치를 전체 평균인 것처럼 왜곡하여 만든 가짜 데이터였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자 연평균 성장률은 15%가 아닌 4%대로 뚝 떨어졌다. 이것은 엄청난 사기극이었다. 유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걸 말해야 하나 일개 대리인 자신이 그룹의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최민혁의 눈밖에 나는 순간 그녀의 회사 생활은 지옥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강태준의 얼굴을 보았다. 사방이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그의 눈빛을, 그리고 어젯밤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 옆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말. 그들은 이제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가진 위태로운 동맹관계였다. 그를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길이었다. 유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갑자기 발언권을 요청한 그녀에게 쏠렸다. 최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감히 어느 부서에 누가 이 중요한 흐름을 끊는단 말인가 하는 불쾌한 표정이었다. 강태준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데이터 분석팀 서유아 대리. 할 말 있습니까? 네. 대표님, 방금 최민혁 부회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유하는 떨리는 다리를 내서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나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회장님께서 근거 자료로 제시하신 동남아 시장 관광 산업 성장률 데이터에는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서유하 대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최민혁의 측근인 한 상무가 소리쳤다. 하지만 유아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방금 분석한 새로운 그래프와 데이터 표가 나타났다. 이것이 부회장님께서 제시하신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룹 내부 원본 데이터와 글로벌 시장 분석기관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재구성한 그래프입니다. 유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다. 하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모양이었고 다른 하나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정체되는 모양이었다. 차이는 한눈에 보기에도 명백했다. 부회장님의 자료는 특정 연도의 국제 스포츠 행사와 일시적인 환율급 등으로 인한 관광객 폭증 시기의 데이터를 전체 평균에 의도적으로 포함시켜 성장률을 부풀렸습니다. 이 이상치를 제외하고 분석한 실제 연평균 성장률은 15%가 아닌 2%에 불과합니다. 또한 현재 해당 지역은 현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리조트 개발 사업의 초기 투자 비용이 3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변수를 고려했을 때 해당 사업의 예상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이 67%에 달합니다. 그녀의 설명은 간결하고 논리정연했다.
군더더기 없는 사실과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화려한 언변으로 포장되었던 최민혁의 제안은 순식간에 속 빈 강정처럼 초라한 실체를 드러냈다. 최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계획이, 그것도 일개 대리급 여직원에 의해 만천하에 발가벗겨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분노와 모멸감으로 이가 갈리는 듯한 표정으로 서유아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넌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하는 애써 그 살기 어린 시선을 외면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길고 긴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입가에 아주 옅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서유하 대리, 수고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큰 힘이 실려 있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남아 리조트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JK그룹은 부풀려진 환상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와 냉철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났다는 선언과 함께 임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민혁은 강태준과 서유아를 번갈아 쏘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에서 검은 오라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유아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식은땀으로 축축한 손을 꽉 쥐었다. 거대한 호랑이의 꼬리를 밟아버린 기분이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8시 내 집으로 와. 주소는 다시 보내주지. 이건 명령이다. 발신인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유아는 문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오늘. 그녀는 강태준의 칼이 되어 그의 적을 베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의 그림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다. 전략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온 서유아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자리에 앉았다.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질투, 그리고 명백한 적의가 뒤섞여 있었다. 특히 최민혁 부회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기획 1팀과 2팀 직원들은 그녀를 거의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존재감 없는 데이터 분석팀의 평범한 대리였던 그녀는 단 한 번의 발표로 JK그룹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렸다. 서 대리, 대단한데 어떻게 부회장님 면전에서 그렇게 말할 생각을 했어? 팀장이었던 김 부장은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애매한 말투로 그녀의 어깨를 툭툭 쳤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돌출 행동이 팀 전체에 불똥을 튀게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동료들 역시 그녀와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며 슬금슬금 거리를 두었다. 순식간에 그녀는 팀 안에서 고립된 섬이 되었다. 유아는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키보드 위에 놓인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민혁의 그 살기등등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이대로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다. 분명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보복해 올 것이다. 불안감이 검은 안개처럼 그녀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왔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인 오후 1시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감사팀 직원 대여섯 명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선두에는 냉혹한 표정으로 유명한 감사팀의 한철호 부장이 서 있었다.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한 부장의 낮은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감사팀의 등장은 곧 누군가의 회사 생활이 끝장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명확했다. 데이터 분석팀 서유하 씨,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한 부장은 곧장 유아의 자리로 다가와 말했다. 두 명의 직원이 그녀의 양옆에 서서 퇴로를 막았다. 네, 무슨 일로? 서유아 씨는 현재 그룹의 1급 기밀인 동남아 리조트 개발 사업의 내부 데이터를 경쟁사인 태영건설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서유하 씨의 모든 업무용 기기를 압수하고 공식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감사팀 직원은 이미 그녀의 컴퓨터 본체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고 다른 직원은 그녀의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김 부장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억울하시다면 감사실에 가서 소명하십시오. 순순히 협조하는 편이 본인에게도 좋을 겁니다. 한 부장의 차가운 말에 유아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치졸하고 노골적인 함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불과 3시간 만에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감사팀까지 동원한 것이다. 최민혁의 권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그녀를 단순히 해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해버리려는 악랄한 계획이었다. 감사실로 끌려가는 내내 유하의 머릿속은 미친 듯이 회전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결백을 주장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법적 대응을 생각했지만 거대 그룹을 상대로 개인이 싸워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얼굴이 있었다. 강태준. 내 옆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이 함정은 결국 그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자신의 오른팔이 될 뻔한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쫓겨난다면 그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회의에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던 자신의 분석 또한 신뢰를 잃게 될 터였다. 이것은 자신과 강태준을 동시에 무너뜨리려는 최민혁의 계략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카드는 단 하나뿐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카드. 감사실에 도착한 유아는 조사를 받기 전 화장실에 잠시 들르겠다고 요청했다. 감사팀 직원이 문 앞에서 감시하는 동안 그녀는 칸 안으로 들어가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아침에 받았던 그 낯선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오타를 쳤다. 증거가 조작되었습니다. 5분 안에 구해주지 않으면 당신의 아내는 산업 스파이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이 문자는 도박이었다. 그가 이 문자를 무시해버린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혹은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 1분 1초가 지옥처럼 느껴졌다. 문 앞에서 감시 직원이 그녀를 재촉하기 시작했다. 서유하 씨, 아직 멀었습니까? 유아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답장이 와 있었다. 5분. 짧은 단어 하나였지만 유아는 그 안에서 폭풍 같은 분노와 단단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 유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화장실을 나와 조사실로 향했다. 한철호 부장이 책상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신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서유하 씨, 이제 순순히 사실대로 말하는 게. 한 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사실 문이 벌컥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강태준의 비서실장인 정진욱이었다. 그의 뒤에는 CEO 직속 법무팀 직원들이 서 있었다. 한 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정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한 부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정 실장님, 여긴 어쩐 일로?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서유와 대리에 대한 모든 감사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자료 일체를 법무팀으로 이관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사안은 대표님께서 직접 관리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건 명백한 기밀 유출 사건으로. 그 명백함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한 부장님입니까? 아니면 그룹의 총책임자인 대표님이십니까? 정 비서실장의 날 선반문에 한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표가 직접 개입한 이상 일개 부장인 그가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었다. 그는 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한 부장과 감사팀이 쫓겨나듯 조사실을 나가자 정 비서실장은
유화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괜찮으십니까? 대표님께서 집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유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녀는 정 비서실장을 따라 JK그룹의 최고층, 오직 소수의 임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CEO의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원목문이 열리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웅장한 집무실의 모습이 드러났다. 강태준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설명해봐. 그가 던진 첫 마디였다. 정 비서실장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거대한 집무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유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금 전 감사실에서 압수당하기 직전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에 몰래 백업해둔 자료들을 그의 책상에 놓인 대형 모니터에 띄웠다. 이것은 그녀가 회의가 끝난 직후부터 최민혁의 보복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이었다. 제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증거로 감사팀이 제시한 것은 제 컴퓨터에서 발견된 태영건설 측 이메일 발신 기록과 제 IP로 된 서버 접속 로그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조작된 것입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시는 것처럼 해당 이메일은 일반적인 아웃룩 클라이언트가 아닌 외부 프로그램을 통해 강제로 발송된 흔적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발신 시간이 조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접속 로그 역시 제 IP를 도용한 가상 프록시 서버를 경유한 것입니다. 진짜 접속지는 바로 이 건물, 기획 1팀 사무실의 IP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명백한 증거였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의 분석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최민혁 부회장은 제가 자신의 계획을 망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저를 해고하고 동시에 저의 분석 신뢰도를 떨어뜨려 대표님의 입지까지 흔들려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가 유출했다는 기밀은 사실 회의에서 제가 거짓이라고 밝혀낸 바로 그 가짜 데이터입니다. 그걸 경쟁사인 태영건설에 흘려서 그들을 잘못된 투자로 유도하고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워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거죠. 모든 설명이 끝났을 때 집무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유화는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민혁이 늙은 여우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치졸하고 악랄할 줄은 몰랐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서유아 씨, 당신의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이 대담함까지. 당신은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야. 훌륭한 전략가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어젯밤 나는 당신에게 안전을 위해 내 옆에 있으라고 했지. 하지만 이제 계획을 바꿔야겠어.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이 결혼, 이대로 유지하지. 이건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 아니야. 적의 심장을 겨눌 공격용 무기다.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 최민혁과 그 뒤에 숨은 부패 세력의 모든 것을 파헤쳐 나는 당신을 지킬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겠다. 어때? 이 거래 받아들이겠나? 이것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린 계약이 아니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진 동맹 제안이었다. 위험하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제안, 복수의 기회이자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할 기회. 서유아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좋습니다. 그 거래 받아들이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법적으로 묶인 부부이자 공동의 적을 둔 동맹.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준의 집무실에서 동맹을 맹세한 지 이틀이 지났다. 그 이틀 동안 서유아의 주변은 겉으로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감사팀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최민혁 부회장을 비롯한 그 누구도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유하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최민혁은 더 교활하고 강력한 다음 술을 준비하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핵을 터뜨릴 사람은 바로 그녀의 계약 남편인 강태준이었다. 이번 주 금요일 JK그룹 창립 4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퇴근 직전 유아의 개인 휴대폰으로 강태준의 문자가 도착했다. 약속대로 그는 업무 시간에는 공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모든 연락은 개인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졌. 그날 우리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밝힐 겁니다. 준비하세요. 문자를 읽는 유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숨이 막혔다. 전 직원은 물론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 그곳에서 자신이 CEO의 아내로 소개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일이었다. 금요일 저녁 유아는 강태준이 보내준 주소의 최고급 뷰티 살롱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문가들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있었다. 그녀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우아한 자수정이 밝힌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 목과 귀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세트,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세련되게 연출된 헤어와 메이크업.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어서 어색할 정도였다. 준비 다 됐습니까? 낮고 익숙한 목소리에 유하가 고개를 돌렸다. 말끔한 블랙 턱시도를 입은 강태준이 문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또 다른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 짜릿했다. 아주 보기 좋군요. 그가 무심한 듯 던진 칭찬에 유아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어색한 분위기를 감추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건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어색해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JK그룹의 안주인이니까 누구보다 당당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을 테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유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의 옆에 섰다. 그가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그의 단단한 팔이 허리에 닿는 순간 유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연기의 시작입니다. 서유하 씨. 아니, 여보. 귓가의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에 유하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향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강태준의 옆에 선 낯선 여인의 존재의 기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대표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새로운 사업 파트너이신가요? 강태준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부드러운 미소로 유아를 에스코트하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품에 안겨걷는 동안 유하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웅장한 샹들리에, 화려한 사람들, 공기 중에 흐르는 고급 샴페인의 향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연회장 전체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CEO 옆에 서 있는 여자가 얼마 전 회의실에서 부회장을 박살냈던 데이터 분석팀의 서유아 대리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저 여자 서대리 아니야. 어떻게 대표님이랑 같이. 세상에, 둘이 무슨 사이인 거야. 어쩐지 그때 부회장님한테 대드는 깡이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유아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질투와 의심,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을 애써 외면하며 허리를 꼿꼿이 폈다. 강태준이 말한 대로 그녀는 오늘 밤 JK그룹의 안주인이었다. 기죽을 필요 없었다. 바로 그때 그들 앞으로 익숙한 인물이 다가왔다. 여유로운 미소를 띤 최민혁 부회장이었다. 그의 옆에는 다른 임원 몇몇이 함께였다. 대표님, 오늘 아주 멋지십니다. 그런데 옆에는 아주 아름다운 분을 동반하셨군요. 최민혁의 시선이 유하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에는 뱀처럼 교활하고 끈적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대리 아니신가?
며칠 못 본 사이에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군. 대표님의 취향이 참 독특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그는 유아를 대리라고 부르며 그녀가 강태준의 수준에 맞지 않는 여자라는 것을 은근히 비꼬았. 주변의 임원들에게서도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유아의 손에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최민혁을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부회장님이야말로 사람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제 데이터 분석처럼 말이죠.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과 가치 아닐까요? 그녀의 침착하고 날카로운 반격에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의 참패가 떠오른 듯 그의 표정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주변의 웃음소리도 멎었다. 강태준이 유아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싸 안으며 나섰다. 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부회장, 그리고 서대리가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네, 아내라니요. 최민혁의 눈이 커졌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유아를 데리고 연회장의 중앙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 남겨진 최민혁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표정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시 후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강태준이 창립 40주년 기념사를 위해 무대에 올랐다. 모든 조명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JK그룹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유창하게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연설 막바지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있는 유아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오늘, 이 기쁜 날, 이 자리를 빌려 제 개인적인 소식을 하나 전하고자 합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그가 유아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제 옆에 있는 이 사람, 서유아 씨는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사람이자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제 아내입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함께 기자석에서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임원들은 경악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유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라 그의 옆에 섰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그는 마이크에 대고 다시 한번 선언했다. 저 강태준과 제 아내 서유아는 JK그룹의 더 높은 비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유하는 객석 한 구석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최민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희미한 경멸과 조소가 섞여 있었다. 마치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다니. 애송이는 어쩔 수 없군이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이 결혼을 강태준의 약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냉철해야 할 CEO가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이제 더 다루기 쉬워졌다고 오판하고 있었다. 그가 자신과 유하, 두 사람 모두를 얕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하는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화려했던 밤의 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연기, 아주 훌륭했어. 침묵을 깬 것은 강태준이었다. 대표님도요. 유아가 짧게 대답했다. 그들의 가장 위험한 연극은 이제 막 일막을 올렸다. 그리고 그 연극을 비웃으며 얕보고 있는 적은 자신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JK그룹 창립 40주년 기념행사에 폭탄 선언 이후 서유화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데이터 분석팀의 평범한 대리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공식적으로 CEO 직속 미래전략기획팀이라는 신설 부서로 발령받았고 그녀의 사무실은 강태준의 집무실 바로 옆에 마련되었다. 외부적으로는 파격적인 승진이었지만 그 진짜 목적을 아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신혼집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바로 강태준이 혼자 살던 공간이었다. 완벽한 부부 연기를 위해 시작된 동거는 어색함 그 자체였다.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두 사람이 살기에는 지나치게 넓었고
그 넓이만큼이나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낮에는 회사의 동료로서, 밤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처럼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았다. 유아는 손님용 침실을 썼고 태주는 자신의 침실을 썼다. 그들이 마주치는 공간은 오직 서재뿐이었다. 그 서재는 밤이 되면 그들의 진짜 전쟁터로 변했다. 이게 JK그룹의 심장부나 다름없는 메인 서버의 최고 관리자 접근 권한입니다. 동거 첫날 밤, 태주는 유아에게 검은색 보안 카드를 건넸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이 안에는 지난 20년간 JK그룹의 모든 금융거래,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그리고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아버지의 비밀 금고에 대한 기록까지 들어있을 겁니다. 최민혁이 남긴 쥐새끼의 흔적을 찾아내는 건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유하는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카드를 받아들었다. 일개 대리였던 그녀가 그룹 전체의 운명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강태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신뢰한다는 무언의 증표였다. 그날 이후 유하의 밤은 데이터와의 전쟁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자신만의 분석실로 만들었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이 동시에 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숲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수십 년치의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최민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의 비자금 흐름은 수백 개의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를 거치며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모든 거래는 합법적인 투자나 정상적인 계약으로 위장되어 있어 웬만한 회계감사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서유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회계장부를 보지 않았다. 그녀가 본 것은 숫자의 흐름, 데이터의 패턴이었다. 그녀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래들 사이에 미세한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시간과 장소, 인물이라는 변수를 대입해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재에는 커피향과 그녀의 낮은 탄식 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강태준은 매일 밤 자신의 서재 입구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일에 몰두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가 지금껏 본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집요함과 광기를 보았다. 어느덧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며칠째 이어진 밤샘 작업의 유아는 잠시 눈을 붙이려 책상에 엎드렸다. 그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머그잔이 그녀의 옆에 조용히 놓였다. 너무 무리하지 마.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옆에 다가와서 있었다. 평소에 칼 같은 스투 차림이 아닌 편안한 라운지 웨어를 입은 그의 모습은 조금 낯설었다. 아, 대표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당신이 이러고 있는데 잠이 올 리가. 그는 유하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항상 사무적인 대화만 나누던 그들이었기에 이런 사적인 공간에서의 대화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태준이.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물론 우리의 계약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져서 묻는 겁니다. 마치 자신과의 싸움처럼 보여 유아는 따뜻한 머그잔을 감싸쥐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어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성실한 하청업체 사장님이셨죠. 기술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분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대기업이 아버지의 기술을 전부 훔치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어요. 아버지는 소송을 걸었지만 거대 기업의 법무팀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었죠.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고 아버지는 평생을 바친 모든 것을 잃고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정의는 힘없는 자의 편이 아니라는 걸. 진실은
언제나 더 큰 힘과 돈에 의해 가려지고 왜곡될 수 있다는 걸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강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제가 데이터 분석에 집착하는 이유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진실을 속이고 왜곡하지만 데이터는 그 모든 위선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여주죠. 저는 최민혁 부회장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요. 제 아버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녀의 고백에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에, 그리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온 그녀의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었다. 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우리 아버지도 비슷한 분이셨지. 그는 서재 한편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앳된 소년 시절에 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사람을 너무 믿었어. 특히 젊은 시절부터 함께 회사를 키워온 동지들을 친형제처럼 아꼈지. 최민혁 부회장도 그중 하나였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를 의심하지 않았을 거야.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나에게 전화를 하셨어. 회사 내부에 아주 깊고 어두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당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 같다는 말을 하셨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는 그게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그의 고백은 유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것은 단순히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암투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려는 아들의 처절한 복수극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함으로써 비로소 계약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동지가 되었다.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법적인 서류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조용히 싹트기 시작한 신뢰였다. 그날 이후 서재의 풍경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태주는 더 이상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함께 밤을 새웠다. 유하가 데이터의 바다에서 길을 잃을 때면 그는 그룹의 역사와 인물들의 관계에 대한 지식으로 그녀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유하가 기술적인 분석을, 태준이 사람과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두 사람은 완벽한 하나의 팀이 되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끈질긴 추적 끝에 유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찾았어요. 새벽녘. 핏발선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던 유아가 나지막이 외쳤다. 그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화면에는 엘리시안 홀딩스, 일리시안 홀딩스라는 이름의 낯선 법인명이 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투자 자문 회사였지만 지난 10년간 JK그룹의 해외 프로젝트마다 유령처럼 나타나 막대한 자문료를 챙겨간 회사였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모두 최민혁과 그의 측근들이 연관된 차명 계좌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최민혁의 검은 돈이 세탁되는 핵심 통로였다. 이것만 있으면... 아니, 부족해.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했다.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야. 최민혁은 얼마든지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어. 그가 직접 이 돈의 흐름을 지시했다는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스모킹건이 필요해. 두 사람은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 띄워진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악의 제국을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았다. 길고 긴 싸움의 실마리를 겨우 찾아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그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전후회,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깊은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엘리시안 홀딩스라는 실마리를 찾아낸 후 강태준과 서유하의 전략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었다.
더 이상 최민혁의 비리를 파헤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도록 판을 짜기로 한 것이다. 그들의 작전 기지인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이제 거대한 함정을 설계하는 공방이 되었다. 최민혁 같은 늙은 여우를 잡으려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를 미끼로 던져줘야 해. 벽면 스크린 가득한 자금 흐름도를 응시하며 강태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눈에는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란 바로 두 가지지. 막대한 이익, 그리고 나의 실패. 그의 말에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완벽한 미끼를 만들자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야. 최민혁이 보기에 너무나 탐스럽지만 내가 망설이거나 놓칠 것처럼 보이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의 중심에는 당신이 만든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야 해. 그는 당신을 얕보고 있으니 분명히 의심 없이 물게 될 거야. 그렇게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의 가짜 신사업 계획이 탄생했다. 서유하는 자신의 모든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허위 프로젝트 기획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설계한 프로젝트는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예상 수익률, 시장, 기술적 독점력 등 모든 데이터가 JK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 매력적으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유럽 현지의 강력한 투자 파트너가 필수적이라는 설정을 추가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그 파트너사의 조건이 엘리시안 홀딩스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서류를 꾸몄다. 마치 이 프로젝트는 엘리시안 홀딩스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장 중요한 작업은 함정을 심는 것이었다. 유하는 전체 재무 모델의 아주 깊숙한 곳에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렵지만 최민혁처럼 의심 많고 탐욕스러운 자라면 반드시 찾아낼 만한 미세한 논리적 오류를 심어두었다. 그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 투자금을 2배로 불릴 수 있는 히든 루트처럼 보이는 동시에 프로젝트 전체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기도 했다. 밤낮으로 이어진 설계 작업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대표님과 서유아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서재라는 비밀스러운 공간 안에서 그들은 온전히 태준과 유하였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밤을 새우고 복잡한 수식을 풀어내다 지쳐 소파에 나란히 기댄 채 잠이 들기도 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피어나는 전우에는 어느새 서로의 마음에 연한 설렘의 감정을 싹 틔우고 있었다. 마침내 완벽한 미끼가 완성되었다. 이제 이 미끼를 물고기가 노는 물에 던져야 했다. 다음 주 월요일, 강태준은 임원회의에서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특히 서유아 팀장이 제안한 재무 모델에는 허점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보류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합시다. 그의 발언에 회의실은 술렁였. 특히 최민혁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신임 CEO가 저렇게 좋은 기회를 보고도 리스크 타령을 하며 망설이는 모습은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역시 아직 애송이는 애송이군. 여자 문제에 발목 잡히더니 판단력까지 흐려졌어. 회의가 끝난 후 강태준은 마치 실수인 것처럼 프로젝트의 핵심 기밀 파일이 담긴 USB를 자신의 책상 위에 잠시 올려두고 자리를 비웠다. 그의 집무실을 드나들 수 있는 소수의 인원 중에는 당연히 최민혁이 심어놓은 첩자가 있었다. 그날 오후 최민혁은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부하들로부터 건네받은 USB 안의 내용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하하, 이거야. 강태준 그놈이 이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고도 걷어차 버리는군. 그는 유아가 설계한 완벽한 기획안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를 얕보았다. 서유아 그 계집, 머리는 좀 쓰는 줄 알았더니 결국엔 경험 없는 애송이에 불과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다니. 그는 유아가 심어놓은 함정, 즉 재무 모델의 결함을 단번에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함정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에게 그것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비밀의 문으로 보였다. 그는 이 결함을 이용해 프로젝트의 수익을 자신이 독차지하고 나중에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그 모든 책임을 강태준과 서유아에게 뒤집어 씌워 둘을 한꺼번에 매장시킬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최민혁은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자신의 수족들을 움직여 엘리시안 홀딩스에 접촉하고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거대한 자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강태준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이 흘러가고 있다는 환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가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가 주고받는 모든 이메일, 그가 승인하는 모든 자금 이체, 그가 부하들에게 내리는 모든 비밀 지시가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시각 펜트하우스의 서재,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최민혁의 컴퓨터 화면이 그대로 미러링되어 떠 있었다. 유하가 프로젝트 파일 안에 심어놓은 추적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엘리시안 홀딩스로 흘러들어가는 수천억 원대의 자금 흐름이 붉은 선으로 선명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최민혁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주고 있는 셈이었다. 물었군. 태준이 찻잔을 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거대한 물고기가 미끼를 완전히 삼키고 이제 낚싯줄을 잡아챌 순간만을 기다리는 낚시꾼의 심정이었다. 최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곧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강태준의 경영 능력 문제를 제기하며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를 자신이 직접 추진하겠다고 선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자신의 대관식이자 강태준의 처형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고 사냥감은 제 발로덫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덫의 입구를 닫아버리는 것뿐이었다. 결전의 날, JK그룹 본사 30층의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계산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이사회의 공식 안건은 그룹 신성장 동력에 대한 최종 검토였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오늘 이 단순한 회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JK그룹의 왕좌를 건 전쟁의 서막이었다. 회의의 한쪽 끝, 상석에 앉은 강태준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서유아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 역시 미동조차 없어 그들이 지금 어떤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두 사람의 침착함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위압감을 자아냈다. 반대편에 앉은 최민혁 부회장은 의기양양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늘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사회 멤버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했고 강태준을 끌어내릴 완벽한 명분과 증거를 손에 쥐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 싸움의 승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젊은 CEO에 대한 경멸과 승리에 대한 탐욕이 노골적으로 번뜩였다. 그럼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장자인 이사회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최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장님, 그리고 이사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JK그룹의 암울한 미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서두를 열었다. 그의 연기는 노련했다. 그는 먼저 강태준 취임 이후 하락한 몇몇 지표들을 보여주며 위기감을 조성했다. 그리고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근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류한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스크린에 유아가 설계했던 허위 기획안을 띄웠다. 그는 재무 모델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유아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결함 부분을 확대했다. 보십시오. 이 재무 모델에는 환율 연동 옵션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크 해지조차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0.5%만 인상해도 우리 그룹은
투자금 전액을 날리는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CEO, 직속 팀장이란 사람이 저질렀고 대표이사는 이걸 발견조차 못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혁이 제시한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백해 보였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분노를 터뜨렸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를 말아먹을 뻔했군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깁니까? 최민혁은 회의장의 분위기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연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유아를 쳐다보았다. 물론 서유아 팀장의 경험 부족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중대한 프로젝트를 검증 없이 밀어붙이고 사적인 감정으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핵심 요직에 앉힌 강태준 대표의 독단과 무능입니다. 그의 공격은 정확히 강태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모든 책임을 강태준의 리더십 부재와 사적인 감정 문제로 몰아갔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강태준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해임이라는 단어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민혁의 세력은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의 눈빛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최민혁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치명적인 공격 앞에서 강태준과 서유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침묵은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최민혁은 쐐기를 밟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저는 이 위기를 수습할 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모든 결함을 수정하고 유럽 최고의 투자 파트너인 엘리시안 홀딩스와 직접 접촉하여 안정적인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제 이사회에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JK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내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자신이 강태준을 대체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공표하는 대관식 연설과도 같았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갔다. 이사회 의장조차 더 이상 강태준의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강태준 대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몰 의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이제 그가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회의장을 지배했다. 강태준은 그제야 처음으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최민혁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최민혁 부회장님의 열정적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자신이 계획한 범죄의 전모를 이렇게 상세하고 친절하게 직접 설명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제가 할 일이 많이 줄었군요. 뭐라고 최민혁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강태준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달랐다. 강태준은 유아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그것이 바로 반격의 신호였다. 유아는 침착하게 자신의 노트북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하지만 그녀가 화면에 띄운 것은 프로젝트 기획안에 대한 반박 자료가 아니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최민혁 부회장의 개인 컴퓨터 화면이었다. 그가 지금껏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 비밀,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자금이체 기록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다. 회의장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게 뭐야? 해킹이야. 최민혁이 소리쳤지만 유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해킹이 아닙니다. 부회장님께서 열어보신 바로 그 결함 있는 프로젝트 파일 안에 저희가 심어둔 추적 프로그램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녀는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곳에는 최민혁이 엘리시안 홀딩스와 주고받은 이면 계약서가 떠 있었다. JK그룹의 투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탁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서였다.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결함은 저희가 부회장님을 위해 파놓은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께서는 저희의 예상대로 정확하게 그 덫으로 걸어 들어오셨죠.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엘리시안 홀딩스로 흘러들어가는 실시간 흐름도가 붉은 선으로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 자금의 출처는
지난 수년간 최민혁이 그룹에서 횡령하고 배임한 검은 돈이었다. 또한 부회장님께서 극찬하신 엘리시안 홀딩스는 스위스에 주소만 둔 유령 회사입니다. 지난 10년간 JK그룹의 해외 사업에서 막대한 자문료를 챙겨 부회장님의 비자금을 세탁해온 창구였죠. 저희는 이 모든 증거를 이미 검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유하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띄운 화면은 최민혁이 자신의 수족에게 강태준과 서유아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묻어버리라고 지시하는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처음부터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범죄자를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고,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그 미끼를 물고 자신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생중계해버린 셈이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최민혁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민혁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였다. 최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잿빛이 된 얼굴로 스크린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던 이 무대가 사실은 자신을 위한 거대한 처형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강태준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최민혁 부회장, 당신은 JK그룹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친형제처럼 믿었던 나의 아버지를 배신했소.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그는 자신의 숨겨진 마지막 카드, 즉 아이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의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웠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경영권 다툼의 상대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원수를 바라보는 모든 것을 건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최민혁 부회장, 당신이 저지른 죄는 회사 돈을 훔친 것뿐만이 아니야. 태준은 한 걸음 최민혁을 향해 다가섰다. 그의 움직임에 겁을 먹은 최민혁이 자신도 모르게 의자를 뒤로 살짝 물렸다. 당신을 친형제처럼 믿었던 나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의 죽음을 방관했어. 무슨 헛소리야. 선대 회장님은 지병인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어디서 증거도 없이. 최민혁이 버럭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준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유하를 바라보았다. 서유하 씨, 마지막 선물을 보여주시죠. 유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그러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모든 데이터와 문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검은 화면 위로 음성 파형을 나타내는 그래프 하나가 떠올랐다. 잠시 후 회의실 전체에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최민혁 자신의 목소리였다. 음성 파일 재생, 걱정할 것 없어. 강태준 그 애송이가 뭘 알겠어. 제 애비처럼 어리석고 사람만 좋은 멍청이지. 그 늙은이가 내 배신을 눈치채고 서재에서 뒷목 잡고 쓰러졌을 때 내가 일부러 10분만 늦게 119를 불렀다는 걸 세상 어느 누가 알겠나. 의사놈들도 그냥 지병 악화라고만 하더군. 그 10분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지. 회의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으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 배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명백한 살인방조였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시고 이제는 새하얀 죄만 남은 듯했다.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유와 그 계집애를 이용해 강태준과 스캔들을 터뜨리려던 것도 거의 완벽했는데 마사카 그 미친놈들이 하룻밤 만에 혼인신고까지 해버릴 줄이야. 내 계획이 조금 틀어지긴 했지만 괜찮아. 어차피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만 성공하면 둘 다 내 손에서 끝장낼 수 있으니까. 이 사회는 이미 내 손아귀에 들어왔고 강태준은 곧 쫓겨날 거다. 이 JK는 이제 내 것이야. 자신이 내뱉었던 오만하고 추악한 말들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녹음 파일은 그가 꾸몄던 모든 음모의 시작과 끝, 즉 서유아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계획부터 강태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음성이야. 저건 내가 아니야. 최민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당장이라도 스크린을 부숴버릴 듯이 달려들 기세였다. 하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발가벗겨진 추악한 괴물의 모습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문 앞에는 검찰 로고가 밝힌 조끼를 입은 수사관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졌다. 선두에 선 중년의 검사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며 영장을 내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최민혁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선대 강만호 회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 2명이 다가와 최민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놈들 따위가 날 건드려 강태준 내 놈 짓이지.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최민혁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붙잡힌 채로 강태준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수사관들의 힘에 눌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손에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섬뜩하게 울렸다. 한때 그룹의 2인자로서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사분들 중 최민혁 씨의 범죄에 가담한 분들도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명단에 있는 분들은 순순히 따라와 주시죠. 검사의 말에 최민혁의 라인에 섰던 이사, 몇몇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 역시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줄줄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쌓아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남은 이사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최민혁의 편에 서서 강태준을 비난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공포와 경애가 뒤섞인 눈으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무너진 폭군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남은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오늘 JK그룹의 길고 길었던 어둠은 끝났습니다. 부패는 도려냈고 정의는 바로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서유아의 옆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행동은 그녀가 더 이상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자신과 동등한 파트너임을 모두에게 공표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JK그룹은 그 어떤 비리나 타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실력과 정직함만이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여기 계신 이사님들과 함께 새로운 JK 역사를 써 내려갑시다. 그의 선언에 남은 이사들은 마치 충성을 맹세하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아버지의 복수도, 회사를 바로 세우려는 그의 목표도 모두 이루어졌다. 강태준은 조용히 유하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를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함께 겪었던 위기의 순간들,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던 밤들,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승리의 기쁨까지.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계약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마지막 질문뿐이었다. 최민혁의 시대가 몰락하고 강태준의 시대가 열린 그날 밤, JK그룹은 축제 분위기였다. 직원들은 부패한 권력의 종말과 새로운 리더의 탄생에 환호했다. 언론은 밤새도록 속보를 쏟아내며 젊은 CEO의 대담하고 극적인 승리를 대서특필했다. 세상은 온통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지만
정작 승리의 두 주역이 돌아온 펜트하우스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치열했던 전투가 끝나자 맹렬하게 타오르던 아드레날린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색하고 낯선 공허함이 찾아왔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적이라는 강력한 명분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고했어요. 현관에 들어서며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잠겨 있었다. 대표님도요. 유아가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시 그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서재에서 밤을 새우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던 그 친밀함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투명한 벽이 세워지는 순간이었다. 유아는 손님용 침실로 향하려다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지난 몇 주간 그들의 전쟁터였던 공간. 소파에는 그들이 함께 밤을 새우며 덮었던 담요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이자 동시에 짧았던 동맹의 증거였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겠네요. 유하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은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계약도 끝났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말뜻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승리의 기쁨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그를 덮쳐왔다. 그는 이 계약이 끝나면 모든 것이 후련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서유아가 없는 이 펜트하우스를, 서유아가 없는 JK그룹을 그는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이상하게 더디게 흘러갔다. 태주는 회사 정상화 작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고 유하는 공식적으로 병가를 냈다. 외부적으로는 그동안의 경무로 인한 휴식이란 명분이었지만 사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유아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의 작은 원룸들을 검색했다. 모든 것이 끝나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었다. 평범한 직장인 서유하의 삶으로. 하지만 모니터 속의 나칙은 동네 풍경을 보고 있어도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오히려 낯설고 거대한 이 펜트하우스에서의 위험천만했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태준과의 첫 만남, 어색했던 계약, 함께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던 순간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자신을 아내라고 부르며 지켜주던 그의 단단한 눈빛을 차례로 떠올렸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안에서 싹튼 감정들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했다. 그와 자신은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옆자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곳에 올 때 가져왔던 단출한 옷가지와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가 이곳에 남긴 흔적은 거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조용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늦은 밤, 회사에서 돌아온 태주는 불 꺼진 거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예전에는 그가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커피 향이 그를 맞이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반기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유하의 방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정말로 떠나버렸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에 심정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다. 유하 씨. 자유 안에서 작은 부스럭거림이 들리더니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잠옷 차림의 유아가 조금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불이 꺼져 있길래. 그는 핑계 같은 말을 중얼거리며 그녀의 방안을 무심결에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에 꽂혔다. 반쯤 채워진 가방.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최민혁의 배신을 확인했을 때도
수천억이 걸린 프로젝트의 실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였다. 하지만 저 작은 가방 하나가 그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 가방은 뭐죠?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나왔다. 유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제 제 역할도 끝났으니까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죠. 약속이었잖아요. 모든 일이 해결되면 우리는 깨끗하게 이혼하기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물론 약속이었다. 처음부터 목적이 정해져 있던 계약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았다. 이 계약을 끝내고 싶지 않았다. 그게 당신의 진심입니까? 태준이 물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하게 그녀의 마음을 묻고 있었다. 유아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진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당신 곁에 더 머무르고 싶다고. 이 위험하고 아슬아슬했던 시간들이 사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던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네.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등 뒤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거대한 JK그룹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이러니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지쳐 보였다. 유하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서유아가 떠나기로 한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유난히 차고 무거웠다. 지난 며칠간 강태준은 일부러 늦게 귀가하고 일찍 출근하며 그녀와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그녀의 단호한 말을 되돌릴 자신도, 그녀가 없는 일상을 마주할 용기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패배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CEO 집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서울의 풍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최민혁이 사라진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지독한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누구와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데이터 더미 속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웃고 고민하던 그녀가 없다면 이 넓은 집무실도, 이 높은 자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낯선 호텔에서 시작된 황당한 첫 만남, 서로를 경계하며 맺었던 아슬아슬한 계약, 회의실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던 그녀의 당당한 모습, 그리고 서재에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며 진정한 동지가 되었던 밤들. 그녀는 어느새 그의 삭막했던 세상에 스며들어와 가장 따뜻하고 빛나는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계약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 일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다. 최민혁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보다, JK그룹 전체를 잃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않기로 했다. JK그룹의 냉철한 CEO가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한 남자로서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만 했다. 그는 비서에게 오늘 남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는 곧장 펜트하우스를 향해 차를 몰았다. 한편 유하는 마지막으로 짐가방의 지퍼를 잠그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사할 원룸 계약을 마쳤고 택시도 불러놓은 상태였다. 정들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던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것 하나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태준의 책상 위에 미리 써둔 이혼 서류와 짧은 편지를 올려두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약속대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담담하게 쓰려 노력했지만 편지지 위에는 그녀의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서재를 둘러보고 돌아서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그가 돌아올 리 없었기에 유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항상 완벽하게 매여있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그가 얼마나 다급하게 달려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가지마. 그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유하 씨. 제발 가지마. 유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요. 우린. 아니, 끝나지 않았어. 태준이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은 불처럼 뜨거웠다. 아니, 이제부터가 시작이어야 해. 서유하라는 사람이 없는 JK그룹도, 서유하가 없는 이 집도, 서유하가 없는 강태준도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의 눈빛은 절박했다. 항상 모든 것을 꿰뚫어보던 냉철하고 이성적인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한 남자의 진심만이 가득했다. 처음엔 계약이었지. 내 복수를 위한 도구이자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회의실에서 모두가 나를 비난할 때, 당신 혼자 내 편이 되어주었을 때부터였을까? 아니면 이 서재에서 당신의 아픈 과거를 듣고 당신의 강인함에 반했던 그 밤부터였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내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어. 그의 고백에 유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우린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당신은. 세상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이 없으면 내가 가진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그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 당신은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야. 당신은 내 세상을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이고, 그러니 이제 제발 내 곁에 있어줘. 계약성의 법적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 내가 사랑하는 진짜 아내가 되어줘. 그는 더 이상 JK그룹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한 여자 앞에서 서투르지만 진심을 다해 사랑을 고백하는 한 남자였다. 그의 진심은 유아의 마지막 망설임까지 모두 녹여버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세상이 다른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유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졌다. 나도 당신 곁에 머무르고